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글로벌 전반적으로 AI 열풍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수백조 원씩 쏟아부을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네. AI 인프라 확장에 계속 돌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수혜를 전부 인도가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이 커지면서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는 아시아의 서버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상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달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아마존 웹서비스나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현지 대기업들 역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2027년이면 지금보다 77%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팽창하며 늘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이번에는 환경 문제입니다. 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데 환경에 매우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아무리 봐도 데이터 센터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전력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가지 장비와 서비스들이 있는데 컴퓨터 서버와 IT 인프라, 네트워크 장비가 보관되고 또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340테라와트시였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력을 소비한 양이 한 60% 정도에 달했다고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 상당한 양이 소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성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는 폭증하고 있는데 미국 전력연구소에 따르면 우리가 구글로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보다 챗 GPT를 통해서 검색할 때 10배나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생겨나고 있고 또 이런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조차도 전력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그 생활 속에서 그냥 일반 주민들의 전력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는 전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 자원이 더 있는데요. 서버를 매일 24시간 동안 돌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발열이 동반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걸 잘 식혀줄 자원, 즉 물이 필요합니다. 네. UC 리버사이드 연구에 따르면 챗 GPT-3 기준으로 했을 때 질문 6개 정도를 던지는 과정에서 200ml 한 컵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 근데 이마저도 길고 복잡한 답변을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한 질문 한 개당 300단어 내외 수준의 답변을 준다고 했을 때 6개당 물 한 컵 정도니까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답변을 요구할수록 소모되는 물의 양은 더 많아질 겁니다. 예. 심지어 이 냉각수로는 아무 물이나 사용할 수 없어요. 바닷물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드실 수가 있는데 바닷물을 사용하면 장비가 부식되거나 박테리아가 증식할 가능성이 있어서 깨끗한 담수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전력도 엄청 많이 쓰이고 물도 많이 쓰이는데 인도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도가 전기도 풍족하고 또 물도 풍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의 서버 허브로서 최적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인도는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아. 인구가 세계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인구 대국인데 전 세계 수자원의 단 4%만이 인도에 있습니다. 예. 또 기후 요인도 있고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도 있는데요. 일단 인도는 비가 연중 내린다기보다는 몬순 기간이라고 하는 특정 기간에만 내리고 그마저도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구 역시 문제인데 뭄바이나 첸나이 같은 도시들은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가용한 물의 자원은 그대로라서 식수와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해졌고요. 예. 또 반면 도시의 뭐 정수장이라든지 하수 처리 시설 같은 수자원 인프라가 도시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첸나이는 아직까지도 물 고갈을 빈번하게 겪고 있고 그럴 때마다 인근 도시에서 철도나 아니면 물탱크 트럭으로 물을 사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인도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냐를 봤더니 물이 가뜩이나 부족한 대도시들, 아까 말씀드린 뭄바이, 뭐 첸나이, 벵갈루루 이런 지역들에 몰려 있더라고요. 예. 현재 인도 전체 데이터 센터가 쓰는 물의 양이 연간 한 1,500억 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2030년에는 3,580억 리터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P 글로벌이라는 단체가 2030년 이전에 인도 데이터 센터의 상당수가 아마 심각한 물 부족 지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미 물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 센터까지 추가로 지어지다 보니 그 지역이 물 부족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예. 만약에 한여름에 냉각용수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가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은행이나 병원, 교통 시스템까지 함께 마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유치했다. 그래서 투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닌 게 지역 주민들과 갈등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식수도 부족한 마당에 막대한 양의 물이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데이터 센터로 흘러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앞서 구글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한 안드라프라데시주를 두고서도 인도의 인권단체들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 지역은 이미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건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우리가 진출할 지역의 그런 수자원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고 또 담수 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응대는 했습니다만 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물 부족이 심화할 것이다. 요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도 이외에 미국, 스페인, 우루과이 등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물을 두고 빅테크 기업과 주민들의 갈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네.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가?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 유치를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BBC에 따르면 인도는 생성 AI 챗봇 사용자 수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고 하고요. 2028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소비국이 될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내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동시에 전기 요금만 따졌을 때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전기 요금이 아직 저렴해요. 그러니까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산업에 추가적인 규제를 얹기보다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인도의 새로운 먹거리를 지켜나가면서 환경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물을 사용하는 정책이라도 좀 마련해보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도 나와요. 예를 들면 폐수나 산업용수를 재활용해서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이더라도 담수라면 냉각수로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식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을 때는 물이 그나마 덜 부족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 기업들이 인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또 전 세계 곳곳에 AI 인프라를 심으려고 할 텐데요. 투자 수혜국 역시 자국민의 생활 환경을 꼭 고려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AI 육성하려면 데이터 센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가 최근 초고가 주택 건설 붐이 일고 있다고요? 야, 나이지리아도 부동산 시장이 이슈네요. 네, 나이지리아가 아마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소하긴 할 텐데 네.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 한 3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꼽힙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는 고급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데요. 고급 주택 기준을 100만 달러, 한 14억 원 정도로 했을 때 예. 나이지리아 전역에 135채 정도가 있다고 해요. 예. 많지 않은 수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예. 나이지리아의 월 중위소득을 생각해 보면 34만 나이라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보면 초고급 주택 가격이 연소득의 300배가 넘어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1,000억 원대 이상의 고급 주택들을 짓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사실상 이런 극소수만을 위한 별도의 시장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런 초고가 주택이 한 5년 정도 뒤 2029년까지 1,400채나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고급 호텔과 쇼핑몰, 국제학교 이런 럭셔리 생태계까지 형성되고 있어서요. 예. 부동산 산업이 나이지리아 국내 경제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러한 환경들은 당연히 뭐 일반 국민들, 뭐 대중들보다는 부유한 소수들만 누릴 수가 있죠. 나이지리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은 부족합니다. 네. 2천만 채 정도가 부족하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하루에 $2 이하로 살아간다고 해요. 세계은행 기준으로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3분의 1이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고급 주택가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도 불안정한데요. 정전이 잦아서 주택 대부분이 자체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또 수돗물도 부족하고요. 그렇네요. 정말 양극화의 극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초고급 부동산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그럼 이런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 돈 좀 있다고 하는 나이지리아인들이 해외 투자가 아니라 자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환율이에요. 예. 2023년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환율 통합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환율과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통합을 했는데 이 조치 때문에 나이지리아 통화인 나이라 환율이 50% 정도 평가 절하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치가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예. 이러면서 해외에 거주 중이던 나이지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이지리아 현지 주택이 너무 저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송금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예. 그래서 2024년 송금액은 전년 대비 9%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나이지리아가 자금 세탁 감시국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해외 자금이 국내 유입되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조금 더 깐깐하게 보고 있어서 나이지리아의 현지 부동산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 현지에 거주 중이던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통화 가치가 급락해버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손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같은 실물 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는데요. 금이나 아니면 외화를 매입하는 것보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자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 앞서 말한 환율 개혁과 함께 진행된 게 연료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조치였는데요. 네. 이 문제 역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 취임한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연료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재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3년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어요. 예. 그랬더니 연료 가격은 3배나 뛰었고요. 식료품 가격도 급등하는 부작용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역시 연료를 수출하기도 하지만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통화 가치가 하락해버리니까 수입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졌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지난해 30%가 계속 넘었고요. 지금은 그나마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으로는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임대 수익이 굉장히 쏠쏠하다고 해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 그리고 옛날 수도인 라고스의 고급 주택 임대 수익률을 봤더니 한 4에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뉴욕이나 두바이의 럭셔리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지지 않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앞서 설명 주신 걸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요. 해외에서 자금 들어올 수 있는 이유들은 더 늘어났고 네. 그걸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도 더 저해된 상황에서 수익도 실현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임대 수익 자체도 또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니 이건 뭔가 불법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나이지리아 부패 방지 기구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 자금 흐름을 많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택 수백 채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 고가 부동산을 이용했던 건데요. 예. 상대적으로 정부 감독이 느슨한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감독이 얼마나 느슨하냐라고 봤더니 나이지리아가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해요. 네. 공공 서비스 이용자의 44%가 최근 1년간 뇌물을 낸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위층으로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자금이 많은 거겠죠.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부동산 거래가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금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시장의 어떤 가격 추세가 널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 정부의 통제가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아직 이런 대출 시스템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주담대를 사용하는 비중이 GDP의 1% 미만 수준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매수자들이 주담대와 같은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줘야 거래 기록도 볼 수 있고 자금 출처 기록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구조로는 주담대도 안 쓰고 다 저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불법 자금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결국 정부가 얼마나 더 단속을 강화하느냐, 얼마나 촘촘하게 금융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검은 돈의 유입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과 화려한 빌딩들이 나이지리아의 부패의 상징으로 남을지 아니면 나이지리아 부동산 개발의 상징으로 남을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이지리아 사태도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바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네요. 자, 마지막 가볍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빵 이야기네요. 빵 하면 프랑스. 프랑스의 빵 중에 또 바게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프랑스의 자부심인 바게트 빵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네, 프랑스에서 바게트가 빵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예. 식품법에 의해서 모양과 크기, 재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재료 이외의 원재료를 사용한 빵은 바게트라는 이름도 못 붙인다고 해요. 네.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바게트 빵의 제조 기법과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약간 프랑스인들의 염원과도 같았던 어떤 과제였는데요. 네. 프랑스인들 식사의 한 부분이자 일상적인 의식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때 문화유산에 등록되고 난 이후에 바게트는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250g의 마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바게트가 진짜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프랑스인들의 그 빵 섭취량이 많이 줄어든 여파가 큰데요. 프랑스인들의 빵 섭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바게트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금은 하루 평균 프랑스인 한 명이 3.5온스 정도 되는 빵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예. 하루 평균이 25온스의 빵을 소비했어요. 그러면 한 7, 8배가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5온스 정도가 바게트 절반도 안 되는 양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좀 귀찮아하고 차라리 간편식을 먹거나 외식을 선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매일 아침 빵집에 가서 바게트를 사오는 그러한 일과가 귀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일부 빵집들에서는 바게트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빵사 입장에서 바게트가 좀 까다로운 빵인 게요. 네. 만들기도 힘든데 유통기한이 짧아요. 네. 그래서 재고 관리가 어려운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딱딱해진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영양 측면에서도 뭐 사워도우나 통곡물 빵에 비하면 영양가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치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비슷하고 그래서 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러면 정작 바게트 가격도 들락달락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독일계 대형 유통업체 리들과 알디가 바게트를 단돈 29센트에 판매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야 5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바게트를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예. 그리고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저렴한 바게트를 미끼 상품 삼아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빵업계의 반발이 엄청나는데요. 예.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었습니다. 동네 빵집의 일반 바게트 가격이 개당 1.1유로 정도인데 아까 그 프랑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바게트는 그보다 한 50% 저렴한 평균 55센트 정도고요. 예. 리들과 알기는 업계 평균보다도 50% 저렴한 29센트에 판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재료비도 좀 저렴하게 협상해서 들여올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동네 빵집들은 반죽부터 빵을 굽고 판매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늘어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공깃밥 한 그릇에 1,000원이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바게트 한 개는 1유로다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뭐 밀가루와 버터 이런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마당에 그나마 1.3에서 1.4유로 정도의 합의를 보고 있는데 예. 대형마트는 반의 반값밖에 안 되는 빵을 들고 나오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한다고 봐야 될지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맡기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진짜 전통 바게트는 완전히 사라지는 날 이런 것도 올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쌀밥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바게트의 위상이 아직 대단한 만큼 아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제빵업계도 식습관 변화에 맞춰서 뭐 단일 바게트 빵 이외에 바게트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변주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게트가 어쨌든 매일 소비되는 대중용 빵인 만큼 뭐 장기간 보관 가능한 빵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바게트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변화하는 시대와는 어떻게 타협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흥미진진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들이 해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살펴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에게도 도움되는 아이디어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